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는 첫 판례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공무원이 한 남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은 정말 타고난 행운하십니다. 네. 바로 99,100명. 이제 900명만 더 되시면 이 생방송 중에 10만이 돌파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900명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운하십니다. 네, 행운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900명 제발 와주세요. 그 교수님, 사모님도 구독하셨나요? 아우, 서로 아, 진짜? 아, 좀 같이. 아니,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예. 부부간에 그 구독해라 마라 그 얘기 안 해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수님 그냥 선한 거짓말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정직하죠? 제가 나중에 사모님한테 전화해보고 너무 정직하죠? 직접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참.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그림 한 점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김명원님의 아드님이 2008년 파고다 공원에서 학교 과제로 그린 당시 공원에 있던 한 어르신의 초상입니다. 벌써 14년 전이라서 어르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림을 이 어르신께 꼭 선물하고 싶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뭐 그림을 워낙 잘 그린 그림이라서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지인분들이 보면은 딱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의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사무실 직원들 전부 구독 완료하신 전 경자님, 유튜브 할 줄 몰라서 아들한테 부탁해서 구독했어요 하신 김지윤님, 서금원님, 사반만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합니다 하신 최숙경님, 오주민님,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 주부입니다. 사반 보면 공부는 깜빡하고 내용에 집중하게 되네요. 사반 가족 화이트 하신 사이코로님, 자, 목포 사는 이 할매 이름도 불러라 원보야 하신 이 강자님,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진아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줘요 하신 조지아의 제니 할머니, 이근봉님, 전 경자님, LA의 이경옥님, 뉴저지의 윤배님, 뉴욕의 이복수님, 시드니의 주연이님, 최승아님, 이미용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6번. 오늘 그 대망의 구독자 10만 돌파를 함께하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검은 형체의 정체입니다. 자, 일단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잘 갑니다. 자, 그런데 순간 잠깐 뭐예요 저거? 보셨어요? 검은 거? 혹시 사람? 아하, 이거 갓길에 일단 멈추고 쓰러져. 역시 사람이었군요. 자,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는 운전자들 그리고 동승자는 119 신고와 저렇게 교통 정리까지 하면서 상황을 수습합니다. 자, 이 기자 깜빡하면 역과사고가 될 뻔했는데 저분들 참 용감한 시민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울산인데요. 이 쓰러진 사람을 구조한 건 퇴근 중이던 한 경찰입니다. 이 당시 내리막을 운전하던 정지우 경장이요. 2차로 한복판에 킥보드와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갓길에 차를 세웠고 동승자에게 신고를 부탁했고요. 뒤따라 정차한 운전자들에게도 이 교통통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정 경장은 도로에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이 당시 남성은 얼굴에서 피가 나고 또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성이 의식을 차렸는데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정 경장은 해당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구조대에 인계를 했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급제동 하다가 점점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난 결백한데 온팡 뒤집어 쓴 상황 함께 보시죠. 자, 시속 16km로 서행 중인 차. 느리다. 너무너무 느리다. 안전운전 조심조심. 자,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이거 뭐야 방금. 나는 16km로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가더니 갑자기 앞브레이크를 탁 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자, 불박 차하고 거리도 상당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혼자 급제동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설마 양 변호사님 저를 실망시키는 답변하실 건 아니죠? 저는 안 할 건데 자전거 운전자분은 실망시키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경찰에 교통계에 형사사고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이 경찰에서 조사해봤더니 차량 속도가 진짜 16km밖에 안 됐다라는 거 직진하고 있었고요. 예. 게다가 저 자전거 운전자가 나오는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반사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 차가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보고 급히 나오다가 깜짝 놀라서 자기 혼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걸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만약에 저 블랙박스 같은 게 없었으면 예. 운전자분이 진짜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러네.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저 영상이라든가 다른 조사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어우, 다행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일방 통행로로 진입을 하려고 좌회전을 하는데요. 바닥에도 이제 잠깐만. 이거 야야야야. 차가 빵 하니까 혼자 벌러덩 하면서 이거 보세요. 시선 보이십니까?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자, 역주행에 여기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에 핸들도 안 잡았고 핸드폰까지 보고 있네. 자, 그런데도 불박차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께 실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경적 소리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접촉 사고가 비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는 접촉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처럼 약간 떨어져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자동차가 그 요인을 제공했을 때 비접촉 사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운전자 주장했던 거는 경적 소리에서 놀라가지고 급제동 걸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음주를 했고요. 아이고. 자전거 운전자. 거기에다가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술 마신 상태예요? 지금 자전거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3만 원 아니면 불응하면 10만 원 범칙금 부과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휴대폰 수리비만 좀 물어달라. 예. 나머지 뭐 사고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실제로 이 블랙박스 차량은 뭐 제가 봤을 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하. 본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 거고 본인의 음주라든지 본인의 부주의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의문의 빛기둥. 어젯밤 말이죠. 제주도 밤하늘에 정말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이래서 제주 하는 겁니까? 이거 수십 개의 막 별똥별이 쏟아지듯. 아니면 이거 노르웨이에서나 볼 수 있는 뭐 오로라 같은 건가요? 이거 지금 소원 빌어야 됩니까?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순간 구독자 10만 돌파하게 해주세요. 야야야야 뭡니까? 자, 교수님. 실제로 봤으면 이거 진짜 입이 떡 벌어졌을 것 같은데 저 정체가 뭡니까 저거? 네, 어제 이제 오후 6시 50분인데요. 1시간 동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빛기둥이 관측이 됐습니다. 저도 저거 처음 보는데요. 예. 그런데 기상청에서 저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있는데요. 야간에 이제 물고기 모여들기 위해서 집어등을 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 불빛이 구름에 반사가 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인데 이 대기 중에 얼음 결정을 형성할 정도로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 이 얼음 입자가 바로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사돼서 저런 그 형태가 나타난다는데 장관이네요. 예. 저게 어선의 불빛이었군요.
아,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아버지에게 시켰다. 아,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소식이 또 전해졌던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요, 이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이 통장을 관리해온 건 아버지가 아니라 친형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돈을 빼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박수홍 씨는 연예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어서 직접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형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통장 4개를 건네받아서 관리를 한 건데요. 이 박수홍 씨 친형은 381회에 걸쳐서 박수홍 씨 통장에서 약 29억 원을 빼내서 사적으로 아이고야. 사용했습니다. 또 이후에 자신이 직접 돈을 빼오기도 하고요. 아버지에게 통장을 주고 인출해 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자 본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을 박수홍 씨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수도 박수홍 씨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큰형, 친형이 시켜서 돈을 빼온 거였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법적 분쟁이 벌어지니까 박수홍 씨 돈으로 그 큰형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칼로 나를 치려고 했다. 네. 좀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횡령이라는 범죄가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계기로 해서 그것을 써버리는 겁니다. 주된 모습이 이런 거죠. 남의 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인출 같은 게 가능한 상황에서 막 써버리는 건데 나중에 처음에는 뭐 구속될 때는 21억, 그 이후에는 지금 61억까지 횡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통장을 갖고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또 자기들이 변호사 비용도 지금 빼냈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것도 지금 횡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그 진짜 뭐 박수홍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니 세상에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뭘 이거 비용을 쓴다?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매정하기도 해요. 아, 또 그리고 이게 또 뭡니까, 아쉬운 도대체. 측면이 박수홍 씨가 이제 문제 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내 계좌를 내가 관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재판이 걸리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예. 그때도 내 돈을 쓴다.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뭐 뉴스는 아니고 사연입니다. 남에게만 친절한 남편. 자,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가족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음악 스타트. 야, 진짜 이거 만세. 사방 만세, 사방 가족 만세. 야, 진짜 이런 일이 생방송 중에 일어났습니다. 야, 근데 우리 진짜 사업가분 정말 센스 있으신 게 예. 오늘 사건들이 심각한 내용이 많아서 맞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딱 그거 전에 이걸 딱 야. 맞춰주셨네. 정말 진짜 이게 10만 돌파. 자, 이게 말이죠. 10만 돌파라는 게 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 JTBC 이 유튜브 관리 부서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진짜 이거는 방송사에 정말 전례가 없는 일 같다. 이러면서 정말 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정해진 방송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 지나치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한 번은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주문을 했는데요. 소스가 같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중국집에 전화해서 다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데 소스가 안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게 측에서 지금 바로 보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편이 감사하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가 이걸 듣고 가게에서 안 보내줘서 실수해서 기다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뭐가 미안하고 뭐가 감사하냐, 죄송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화를 낸 건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요. 이 남편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는 것 때문에 이 아내는 친정 엄마와 함께 아이의 생일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이 사회를 보고 온 남편은 수고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정이 없어서 나를 이해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남들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남편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 탕수육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소스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뭐야 왜 이걸 안 보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저 죄송한데 소스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입속도 좀 챙겨. 너 믿고 시집온 나는 어쩌라기요 동그라미. 야야야야 이자연 기자 혼자입니다. 좋습니다. 세상에 예의 바르다고 착하다고 뭐라는 건 또 목미. 이런 신랑 데리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X. 야 이건 약간 남녀 대결 분위기인데 이거. 이상하다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일단은 오윤성 교수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예, 글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오는 그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맞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할 때는 저 남성의 저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매너 있다. 정말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좀 기울어져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품 같은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남편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친구 결혼식 사회 보고 왔는데 너 수고비 안 받고 너 축의금 내고 밥만 먹고 왔냐라고 하면 이거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품앗이 같이 저도 옛날에 누구 사회를 봐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수고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이 남편분도 좀 균형을 좀 맞추시고 가족들도 잘 챙겨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오래오래 가서 묵히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야 너는 뭐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른 두 분도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악한 것보다 나아요. 선하잖아요. 악하면 그 악함이 혹시나 또 아내한테 올 수도 있고 이 선한 사람은 잘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그 선함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미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아내 하기 나름이다. 잘 만들면 강력한 선한 사람이 돼서 당신만을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의 답변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의 한 3분의 2까지는 남편분이 뭐가 잘못이냐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도 예의 바르게 하면 좋죠. 아무리 항의하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또 수고비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 생일인데 가족들만 내버려두고 그걸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네가 정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남은 배려하면서 가족은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지금 뭐 채팅창 난리가 났어요.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설레임님이 안에서는 무관심하니 그러는 거 아닐까요? 또 레드썬님이 답답하긴 해도 인성은 좋잖아요. 뭐 두 의견 모두 공감은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보험 영업을 하시는 케이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옆집 돌침대 장사하는 사장님 댁에 갔더니 어머나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시더랍니다. 우리 이 여사님 조건 반사적으로 사장님 빨리 사방 구독하세요 하셨다죠. 그러자 돌침대 사장님 왜 별이 6개 반 이미 했죠? 라고 하셨다나요? 폰타나 컵스프는 유럽산 치즈와 생크림만 쓰니까 맛도 충분, 영양도 충분. 누구나의 아침으로 충분. Good enough.
폰타나.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플러스 먹어요. 비타민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항산화 되니까. 나이보다 건강하게 항산화 비타민 아로나민 C+. C 플러스 하나면 충분해요. 경기도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끔찍한 범행을 파헤쳐봅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지금부터 사건이 좀 많이 좀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인데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40대 어머니와 10대 두 아들,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경찰은 외출 뒤에 귀가해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라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와보니까 여성과 자녀 2명의 몸에서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둔기로 내려친 상흔, 또 신체 부위를 결박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타박상과 자상 모두 사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아파트 출입구와 승강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단 하루 만인 어제 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범인은 바로 최초 신고자였던 남편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그 현장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대한 처벌받겠습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왜 신고는 직접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자, 양 변호사님 왜 그랬답니까? 뭐 범행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동기는 없지만 특히 범행 동기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무시를 하고 아들들은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저렇게 또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행 저질렀을 때 보면 저는 이렇게 사건 내용들 보면서 정말 좀 섬뜩했던 게 아들들 중에 중학생 아들이 그나마 힘이 좀 세니까 그 아들부터 해치고 아들들을 해치고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오는 아내를 해쳤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엔 자신이 최초 신고를 하기도 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무관함을 주장했죠. 자,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깨는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애니메이션 감상. 자, 박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충격적인 지점인데요. 살해 후에 애니메이션을 봤다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시간을 조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 시간은 살해 시간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7시 51분 정도에 집 앞에 나가는 CCTV 모습이 찍혔고 그 이후에 집에 들어오는 건 한참 후에 들어옵니다. 9시에 다시 찍히는데 PC방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그 보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저 모습입니다. 지금 나가네요. 애니메이션 열심히 보고 있고요. 나중에 9시 그걸 2시간 정도 본 이후에 밤 11시 27분에 집에 들어와서 귀가한 후에 어떤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 보는 부분 이게 좀 충격을 주는데 뭐 한편으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에서 이렇게 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쇼까지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거짓심이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또 다른 경찰이 있었죠. 바로 CCTV입니다.
뭐 이제 서울에서 뭐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외출할 때 이 남성의 옷차림하고 그리고 이제 PC방에서의 옷차림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출할 때는 남방하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나중에 이제 외출하고 난 뒤에 들른 PC방 건물 그 CCTV를 보니까 검은색 외투에 청바지, 빵모자 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썼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또 이제 영상 속에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건물을 나서는 이 남성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태연했고 주머니에 이제 손까지 넣고 유유히 건물 밖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전혀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무슨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해서 바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보통 일가족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사망했는데 혼자 살아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 보통 경찰이 일단은 그 혼자 남은 가족을 용의선상에 일단 한번 올리기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 보도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 예. 남편하고 제 속으로는 이게 남편이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불행히도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자, 이 기자, 심지어 결정적인 증거가 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요, 근처에 공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흉기와 옷가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당초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이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이 발견이 됐다라면서 내보이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풀리지 않았던 게 있죠. CCTV 보면 집을 나가는 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모습이 없었어요. 심지어 범행 장소 이 집이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였. 아니 그러면 나가는 거는 있고 들어온 모습이 없다. 무슨 자, 범행 일어난 시간이 8시 10분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7시 51분에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고요. 그 이후에 CCTV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PC방 모습 잡히고 아마 알리바이를 좀 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경찰은 추정을 했는데 경찰이 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CCTV에 포착되지 않는 이 아파트 내에서 저 부분입니다. 1층하고 1층 뭐 사이 정도 되는 창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요. 아마 7시 51분에 다시 나와서 다시 일로 들어간 다음에 범행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서는 이쪽으로 들락날락 했지 않았을까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CCTV에 그 이후의 사진들은 없습니다.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범행 이유, 본인이 밝힌 범행 이유가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날 무시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기는 뭐 별로 공감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는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생기에는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혼 얘기도 오갔었고 근데 이웃 주민들 얘기가 남성이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이상해졌다라는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마주쳤는데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웃 주민의 반려견을 향해서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왜 함부로 지느냐 이러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는 이유로 뭐 나무랄 수도 있죠. 방망이를 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정신감정 같은 걸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께 한 2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도 이제 그 연쇄살인범들 뭐 이런 뭐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보통 이런 가족 살인범들은 뭐 여럿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가족 살인범들은 그래도 자기 자녀는 그래도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약물을 쓰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자는 흉기로 아주 잔인하게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이게 지금 뭘까 싶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범행 동기로 자기 아내는 그 시어머니, 즉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를 댔는데요.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저는 처음에 아니 도대체 왜
뭐 부부 싸움을 하다가 뭐 상대 배우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보게 되면 아주 계획적으로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알리바이 만들고 아까 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긴 봤지만 예. 그 이전의 어떤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 울음이 우리한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내를 자기 자녀들 살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를 바깥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 자녀부터 살해하고 또 이제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알리바이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경우는 글쎄 참 좀 드물죠. 예. 심지어 연쇄살인마 유영철마저도 자기 자식은 정말 극진하게 정말 챙겼다는 얘기를 보면 이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교수님,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르면 이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이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행이므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광명경찰서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가족 간 범행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지난번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가족 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이 사안만 보게 되면 이건 당연히 이제 신상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가족 간 범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범 방지 목적에도 안 맞고 또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피해자들의 어떤 신상도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들 다 사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경찰들이 고민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 사건이면 미성년자 제외하고 무조건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경찰들도 고민을 갖다 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남편이 저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치면 예.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개 수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 논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개 수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조사도 안 했는데 그건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공개 수배를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공개 수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상 공개는 좀 간단하게 살인 사건의 경우는 신상 공개한다. 단 몇 세 이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너무 좀 가슴 아프고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는 첫 판례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늦겨울부터 정말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이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가 숨진 지 3년 4개월 만에 첫 법적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검찰의 구형부터 정리해보죠. 네,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살인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윤모 씨가 숨진 지 만 3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입니다. 이 1심 재판은요, 참고로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이 돼서 17차례 공판을 거쳐왔습니다. 자, 이번 선고 결과 양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은혜, 조현수 두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낚시터로에서도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 그것도 살인 미수로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은혜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를 했고 거기에 전자발찌도 2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주거지를 떠날 수 없고 자기 정해진 지역 외에는 갈 수도 없도록 했고 여행할 때도 신고해서 허락받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재판에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었잖아요. 쟁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뭐 중요한 부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범죄냐 부자기 범죄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고요. 결국은 자기 어떤 행위를 직접 함으로써 범죄를 일으킨 거가 자기 범죄라고 보면 부자기는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자기 심리 지배, 우리 가스라이팅 얘기하죠. 심리 지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졌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사건 반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 조금 공소 변경을 검토해봐라. 추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 봤을 때는 자기 부분은 좀 애매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는 부자기 부분도 이제 봤던 것 같고 이 자기 부분은 좀 힘들었다라고 지금 보이고 그 부분은 좀 무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앞서서 이 부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 이거 공소장에 추가할지 좀 검토해 보라고 재판부가 검찰에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가 그때부터 재판부가 이건 직접 살인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니 일단 여론을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랜 B를 좀 마련해봐라 이렇게 넌지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직접 살인이니까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할 거에 대비해서 이거 말고 이 부자기한 살해도 넣어놔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때 이미 재판부는 심증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2번씩이나 그 전에 살인을 하려고 했으니까 물에 빠지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다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직접 살해는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계곡에서 이 이은혜를 비롯해서 조연수 등이 피해자한테 뛰어내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뛰어내려서 그래서 죽었다. 그럼 직접 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살해가 된다 그러면 부작위가 되는 거고요.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죽인 게 결과가 맞아떨어졌다면 직접 살해, 자기 살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심리 지배당해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직접 살해는 무죄를 받고요. 또 이 간접적인 어떤 부작위 살해를 유죄로 봤는데 그거 말고도 이미 살인 미수가 몇 번 있어요. 낚시터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보험 사기잖아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등등은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 유죄에 따라서 중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는 지금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형량이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는 훨씬 좀 덜 해야 할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작위한 살인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형량이 낮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물에 빠진 걸 봤어요. 근데 안 구해주면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에서 안 구해준 건 처음에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은혜가 원인부터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물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구해주지 않으면 사망할지도 모르는 것도 알면서도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부작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물에 들어가도록 한 것부터 의도가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채팅창에서 이게 직접 살인이 아니면 뭐냐라고 일단 상당히 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5명을 죽인 안인득도 무기징역이에요. 네? 자 교수님 일단 이번 선고 1심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그 검찰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 이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미 그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몇 번 그 이은혜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뭐 조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구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절묘하게 사실은 자기에 의한 살인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아까 뭐 무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연애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갖다가 선고를 했다. 절묘하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이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어떤 살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무기징역이면 또 행형 성적이 좋고 이러면은 나중에 20년 뭐 이쯤 돼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많은 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은혜 조연수 오늘 이 재판부의 선고 결과 낭독돼 표정 뭐 이런 게 지금 전해진 게 있습니까? 그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미동도 없이 재판장이 발언할 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면 조연수는요 중간중간 바닥 쪽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이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요 왼손으로 이마를 긁고 다리를 떠는 등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은혜와 조연수는 이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알고 있었다는 듯이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고 뒤에 이 이은혜와 조연수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하, 항소를 한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그 유족들 반응, 특히 누님, 고인의 누님이 그렇게 많은 참 아픔을 토로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사건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증거는 다 이제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사형이 선고되기에는 이제 한 명의 살인 사건을 사형을 하기에는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이은혜한테 가장 중한 처벌이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좀 감사의 인사를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예. 또 그 매형이죠. 매형이 직접 그 얘기를 했으면 취재진한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했고 특히 장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TV 보지 마라.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발을 뻗고 살 수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도 한번 다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이은혜 사건 자주 전해드리면서 그때 이은혜 부모님이 처음 뭐 이 사건이 확 이렇게 번졌을 때 우리 그 착한 은혜가 그럴 애가 아니다 하면서 막 오히려 이 기자들을 막 탓하고 그랬단 말이죠. 뭐 부모한테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이런 결과를 듣고 보니까 황망합니다. 그 부모님의 반응도. 예? 뭐 사실 이은혜뿐만 아니라 뭐 이춘재 사건에서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을 부모의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요만큼 한다 하더라도 저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되고 입이 10개라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런데 이제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번 다음번에 그 국민 투표할 때요. 우리 사형 지금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우리는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여성 공무원이 한 남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스토킹 사건인데요.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가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이 40대 남성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또 수십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의 그 거주지에 두세 번 정도 무작정 찾아가서 남성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행동을 참다 못해서요.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은 공무원이었대요. 남성 그럼 둘이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남성도 공무원이었고요. 5년 정도 전에 지인 소개로 만나서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슨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건 아니고 예. 다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뭐 근무지가 가까워하진 않았답니다. 5년 전 알게 된 여성에게 이 남성 피해자 수개월 동안 시달린 건데 아유 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좀 정말 집요했구만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입니다. 2021년 11월 날 계속 집에 찾아가고 이러니까 남성이 거부를 합니다. 오지 마라. 싫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만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 남성이 여성의 마음은 알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처벌을 원치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또 지금 10월달 올해 10월달에 다시 이제 스토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유치장으로 가는 저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 그래, 날 괴롭히는 거 좀 짜증 나지만 그래도 알겠다. 반성해주고 처벌은 말아달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으론 좋으면서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장이 뭐냐면 왜 좀 스토킹을 반복하셨어요라고 이번에 조사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 남자도 나 좋아하면서 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수사까지 받았는데 참 그렇네요. 저 남자가 깍쟁이라서 네. 나도 저 남자도 나 좋아하는데 아유 저 사람 말을 못하네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 여성분은. 교수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베스트 댓글이 봤더니 어떤 진짜 여자 스토커한테 시달린 남성의 댓글이었어요.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진짜 끔찍합니다. 숨어서 쳐다보고 수백 수천 통 전화해. 카톡 차단하면 문자 보내고 그거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진심 이걸 팰 수도 없고 조금 건드리면 없는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하고 정말 사람 말려 죽여요. 뭐 이런 이게 참 그러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커는 사실 그 남성 여성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토커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그 어떤 하는 양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커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통상 이제 상대의 입장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심리를 고려를 안 하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숭 떨고 있네. 넌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가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끈질기게 내가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상당히 허황된 낙관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까 진저리를 치고 있는데 이 스토커 같은 경우는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는 본인이 즐거움을 느낀다. 그 상황이 아주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자, 결국 이번에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고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상에 잠정 조치들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 3개를 당하는데요. 이 사무처분이 유치장에 30일 이내에 입감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지 말라 사무처분, 전기통신 접근 금지도 있고요. 또 접근하지 말라 100m 이내에 잠정 조치 2호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이 조치 말고도 학교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징계가 열릴 것 같아요. 징계 아하. 해제는 됐다 그러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예, 정말 그 점 정말 일단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3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오늘로부터 5년 하고도 하루 전 밤늦은 시간 한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결국 소방까지 불러야 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진동하는 악취. 안방 옆 베란다를 들여다본 여성은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언니와 중학교 2학년 조카가 무참히 살해돼 있었던 겁니다.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담요로 덮어둔 채 달아난 범인. 경찰은 나흘 전 CCTV에 잡힌 한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그 범인의 정체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아,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 번째 전해드린 사건, 광명 일가족 살인 사건에 이어서 또 이건 뭐 과거 사건이긴 합니다만 또 역시 일가족 살인 사건인데 정말 그때 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2017년 10월 26일 그 자정 무렵에요. 이 피해자 여동생이 언니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언니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서 119를 불러서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요, 55세 여성과 그녀의 중학생 아들이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신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둘이 베란다 바닥에 포개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위에는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또 담요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정작 집안은요,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수 시약으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혈흔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뭐 상업 영화로서는 상당히 뭐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시신에 밀가루를 뿌렸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째 전해드린지 모르겠어요. 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저렇게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 용의자가 좁혀지는 것, 일단 그러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 일단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올려야 될 사람은 살아남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남편.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남편부터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건은 용인에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 횡성까지 옮겨가 있는 겁니다. 횡성에 추적을 해봤더니 콘도에 한 렌트 차량 안에서 남편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그러면 범인이 누구예요? 자, 이제 한 명 남아 있죠. 이 일가족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범인은 아들입니다. 아들 김성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조금 가족 관계가 좀 달라요. 피해자 어머니의 아들인데 의붓 동생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살해된 아버지는 계부고요. 아, 재가를 했군요. 예, 재가를 다시 이제 결혼을 했던 상황인데 이 의붓 동생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계부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콘도가 좀 좋은 거 있는데 강원도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렌터카를 빌린 다음에 계부와 함께 강원도를 가다가 이 졸음 휴게 장소 이런 쉼터에서 계부를 살해한 다음에 렌터카에 방치한 후에 이 강원도에 지금 방치했던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 일가족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 5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준비된 살인인지 알 수 있는데 자, 김성관 범행 후에 바로 해외로 튀었다면서요. 네, 우선 이 김성관은 가족을 살해한 후에요. 어머니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본인이 뉴질랜드에 영주권이 있었는데 그 뉴질랜드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을 한 겁니다. 이 일가족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범행 당시 어머니와 의붓 동생, 새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모두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로부터 어머니 전화로 연락이 오면 여행 갔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남동생의 학교 선생님이 왜 학교에 안 오니? 라고 문자를 하면 주말에 갑작스럽게 해외여행 가게 됐다. 조만간 등교할 거다라면서 둘러댄 겁니다. 이 김성관은 범행 직후에요. 이 피해자, 그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고 또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호화주택을 고가에 임대를 했고요. 가전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자, 교수님. 그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할 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김성관이라고 하는 자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그 어떤 그 의존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캥거루족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이 이제 그 가족사를 보면 이 김성관이를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제 벌어서 뭔가 경제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한테 이 김성관이를 맡겨놓고 밖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항상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뉴질랜드에 유학도 이제 보내줬고 아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하다가 김성관이가 20살이 딱 되는 그때 이제 한 20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새로 만난 그 남성과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놓고 그렇게 됐는데 이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늘 불만이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제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손을 벌리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갖다 벌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뉴질랜드 유학 보내는데 뭐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월 23일까지 이 1,000원 반환하지 않으면 정식 수사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엄마한테 가서 또 돈을 갖다 손을 벌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두 번 돈을 대준 게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못 대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었다는 거죠. 아하. 인간도 그러니까 아니죠. 계속 이렇게 주다가 그 엄마가 딱 끊어버리자.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경제 능력이 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이 결혼하고 그때도 아내한테도 이 아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영국의 건설 그룹의 글로벌 그룹의 전무이사라고 본인이 좀 거짓말했고 또 친할아버지가 부동산 거부기 때문에 곧 100억 정도 상속도 받을 수 있다. 건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김성관은 그냥 이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였고 또 친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지하실에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김성관의 장인이나 장모가 자산가 맞냐 너무 사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잡혔어요. 결국은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이 김성관 본인은 영원한 도피를 꿈꿨겠지만요. 불과 6일 만에 이 과거 어학연수 시절에 뉴질랜드에서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80일 만에 국내 송환이 됐습니다. 이 아내는요, 그보다 먼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남편이 실제로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성관도 여기에 말을 맞춰서 아내는 몰랐다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당시 김성관 아내가 검찰 송치 당시에 취재진에게 한 통의 쪽지를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처음엔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기 적었어. 여기 적었어. 박 변호사님 뭐라고 네. 써 있는 거예요, 저게? 자, 돈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살해를 할 줄은 몰랐다 그러고 돈 잃은 게 아니고 이 남편이 아마 딸들 납치하고 뭐 하는 협박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좀 공범이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도 쏘갔고 모든 게 거짓이고 자신도 억울하다라고 쪽지에 그 글을 써가지고 취재진한테 보여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나도 김성관한테 속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쇼를 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부인은 몰랐던 겁니까? 아니요. 범행은 알았어요. 범행은 알았는데 뭘 속았다라고 주장하냐면 예. 김성관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깡패들 풀어가지고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살인이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아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왜? 중간중간에 김성관이 아내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서 알려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했냐면 2마리 죽였고 1마리 남았다. 와. 저거 정말 세상에. 저거 알려줬을 때 너무 소름 끼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와, 진짜 사람을 말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더구나 자기 가족입니다. 엄마, 의붓, 아이고 참
어떤 판결 받았습니까?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김성관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정 씨는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2025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해 주시죠. 그래도 정말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이 방송을 하면서 김모 씨 하면서 또 뿌옇게 얼굴 가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네요. 저때 아마 신상 공개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면서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고 전에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 눈물을 갖다 흘렸거든요. 아하. 이 눈물 흘린 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한 마리 두 마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때 되면 진짜로 반성을 했을까? 통상 저런 상황에서 범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약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뭐 이렇게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좀 이렇게 섭섭한 그런 것들 결국 내가 이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의 의미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건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될 사건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다 조금 끔찍하고 무거운 내용들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죠.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영국의 어느 도로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와 흰색 승합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승합차가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자 검은색 승용차가 매연을 내뿜으며 이 승합차를 추월할 듯 달려나갑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흰색 승합차의 앞길을 가로막는데요. 보복운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검은색 승용차를 자세히 볼까요? 승용차 탑승객 중 한 명은 창밖으로 플라스틱 물병을 던집니다. 다른 승객은 차에서 내리더니 승합차를 걷어차면서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인지 쇠몽둥이까지 휘두르기까지 하는 승객도 보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영상, 영국 웨일스의 카나본 형사법원이 작년 9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연루된 4명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이날 검정색 승용차는 도로에서 4번이나 승합차의 통행을 가로막고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은색 승용차 승객 일당 4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피고 측은 승합차 운전자가 승객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의 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검은색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당 중 2명은 폭력과 난폭 운전 혐의로 각 22개월, 18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폭력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불량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에콰도르로 가보시죠. 생방송. 네, 에콰도르의 한 기자가 축구장 앞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기자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강도였는데요. 기자에게 다가서면서 총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라이브예요, 라이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겁에 질려서 꼼짝없이 당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 기자 마이크를 들고 생방송 중인데 우리에게 강도짓을 하시려고요? 라고 강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와. 여기에 촬영 기자도 카메라를 들어 재빨리 강도들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강도들은 다급히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역시 얼굴을 공개하는 게 저렇게 효과적인 겁니다. 네, 사실 과야킬에서 생방송 중에 괴한의 위협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2월에도요, 한 기자가 바로 이곳에서 생방송을 하다가
권총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아, 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범죄 증가로 매년 골치를 앓고 있는 에콰도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에콰도르의 치안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양 변호사님 놀랍습니다, 이거 진짜. 치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 소중한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섬세한 손길 보이십니까? 다만 저 대상은 돼지 껍질입니다. 누군가가 돼지 껍질 일부를 메스로 제거하고 수술용 바늘과 실을 사용해서 봉합하고 있습니다. 저 손길 보이시죠? 차근차근 상처를 봉합하는 모습, 음악도 그렇고 마치 의학 드라마를 예. 보는 것 같은데요. 저 놀라운 손기술의 주인공이 더 놀랍습니다. 8살 소녀입니다. 8살짜리라고요? 네, 8살짜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손의 움직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정말 나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저 영상을 올린 것 소녀의 아빠였습니다. 예. 아빠가 딸이 내 뒤를 이어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습 시작한 지 단 2번 만에 완벽한 봉합 방법을 선보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 갑자기 전해드리기가 싫으네요. 저. 그러니까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딸 자랑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요. 왜 이걸 국제적으로 자랑을 했는지 SNS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아이고, 참. 손재주가 좋아 의학과 보합하는 법을 가르치기 아이고, 시작했다라고 아이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익히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글쎄 기대가 된다고 딸은 예쁘니까 예. 아빠는 좀 괘씸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역시 DNA의 힘은 무섭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손가락 2개로 자신의 눈 주위를 가리고 있죠. 예. 왜일까요? 손가락을 치우면 동그랗게 찍혔던 두 눈이 드러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21살의 사만다라는 여성인데요. 눈이 너무 커서 외계인이라는 놀림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눈이 굉장히 컸어요. 저 큰 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작 사만다의 큰 눈을 보고 뒷걸음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만다는 조롱을 이겨내고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SNS를 통해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원래 저렇게 힘을 좀 주면 저렇게 나오네. 아니요. 평소에 그냥 있으면 눈이 커지기 때문에 눈을 작게 떠야 보통 정상처럼 진짜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작게 뜨는 습관이 생겼지만 이것도 자신의 매력의 일부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허스키 한 마리가 주방에 있습니다. 허스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위로 뛰어오르더니요. 그 위에 놓인 피자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불안하죠? 허스키가 가스레인지에 발을 디디면서 앞발로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이 켜졌습니다. 아니야, 저러면 어떡해. 네, 피자 냄새를 맡던 허스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지는데요. 가스레인지 위를 보니까 어느새 피자 상자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떡해. 이 모습을 본 허스키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집에 사람 없어요, 사람? 이 당시 견주는 지하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피자 상자에 붙은 불이 점점 커지자 이후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고요.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견주가 곧바로 피자 상자에 붙은 불을 껐다고 합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갑자기 저거 불을 끄려고 튀어나온 사람이 김은배 팀장이면 되게 웃겼겠네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10만 돌파. 그런데 확실히 광고를 안 하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죠.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런저런 이벤트는 이제 차근차근 공개를 해드리죠.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본방전 사반 가족회의, 본방은 별이 6개 판, 사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